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동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존경하는 시민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년 이상 배뇨장애 질환 중 가장 흔한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한자는 앞에 서 있는 분비선이라는 뜻으로 직장 앞, 방광 아래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남성 생식기관으로서 정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젊은 남성에 있어서는 약 한 20g 정도로 반알 정도 크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게 되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게 되어서 전립선을 지나는 전립선 내부를 지나는 요도를 눌러서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을 야기하는 것이 곧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빈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50대에 50%, 60대에 60%, 70대에 70%, 80대에 90%의 남성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하지만 다들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50대에 한 30% 정도, 60대에 40% 정도, 70대에서는 50% 정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요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래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래는 전립선 비대증의 환자 수가 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에 있어서는 야간 빈조와 소변 주기가 약해지는 양뇨를 많이 호소하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살펴보시게 되면 남자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되게 되고,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커지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7가지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다시 소변을 보고 싶은 잔뇨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 소변을 보는 도중에 중간중간 소변 주기가 끊어지게 되는 간헐뇨, 그 다음에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와 참지 못해서 소변을 흘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또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양뇨 증상이 있게 되고, 소변 보러 가서 한참 기다리게 되는 요주저 증상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의 한 가지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게 되면 반복해서 서로 소변 나오는 길에 염증이 생기는 요로 감염이 생긴다든지 방광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소변 보는 도중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어서 방광이나 전립선에 있는 혈관들이 터지게 되어서 출혈이 나타나는 혈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갑자기 막혀서 소변을 못 보게 돼서 수술을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러한 증상을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소변이 방광에서 신장으로 역류하게 돼서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는 문진, 설문지 작성, 그 다음에 다양한 검사들이 있게 되고, 이 검사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입니다. 우리가 국제 전립선 증상 진단표라고 하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증의 7가지 증상에 대해서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7가지 항목을 0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하게 되고, 가장 심한 증상은 35점이 되겠습니다. 1점부터 7점까지는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8점 이상 19점까지는 중등도로 불편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보통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0에서 35점까지는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국제 전립선 증상 자가 진단표에서 각각의 증상 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삶의 질 평가도 같이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진단은 직장 수지 검사는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서 항문을 통해서 직장 내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평가가 되겠고,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경도,
결절이 있는지 유부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속 검사는 소변의 우리가 최고 요속이라든지 요속의 패턴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요속 검사 후에 잔여량을 측정해서 배뇨의 질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혈뇨라든지 염증이 있는지 백혈구가 관찰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PSA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게 전립선 암이 있는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전립선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을 해야 되고, 직장 수지 검사와 마찬가지로 항문을 통해서 직장 내로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고 혈뇨라든지 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될 때에는 우리가 요도와 그 다음에 전립선, 방광을 눈으로 직접 보는 요도 방광 내시경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앞에 말씀드린 국제 전립선 증상 평가를 통해서 한 1점부터 7점까지 경증도의 환자에 있어서는 대기요법으로 3개에서 6개월 단위로 경과 관찰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8점 이상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약물 치료가 고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뇨가 있다든지 혈뇨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혈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방광 결석이 있다든지,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소변을 못 보는 요폐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소변을 잘 못 보는 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는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주 치료 약물이 되겠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이 커서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특히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라든지 전립선 특이 항원의 수치가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치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 중에 방광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 빈뇨라든지 급박뇨라든지 급박성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이 주가될 때에는 항콜린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밤에 일어나는 야간뇨 중에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야간 다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이뇨 호르몬 치료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압력을 낮추어져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특히 알파 차단제는 약제 복용 후 수일 내에 증상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남성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환원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고 전립선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크기를 완전히 줄여주는 것은 아니고 약제 복용 시의 전립선 크기의 한 20에서 3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급성 요폐라든지 전립선 수술의 위험도를 50% 이상 낮춰주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 약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라든지 PSA 수치가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증상 완화와 나중에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는 전기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전기칼을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내는 방법이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고, 예전에 표준적 치료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특히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레이저 수술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전립선 피막으로부터 완전 절제해내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고,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서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생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요패는 어르신들께서 약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데 약주를 드실 때는 저농도의 알코올이 함유된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약주를 드시고 소변이 보고 싶은 일이 신호가 왔는데 그때 화장실을 가시지 않고 참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패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주를 들 때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체크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PSA를 체크하시고 소변 보는 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요속 검사라든지 전립선 초음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또 장시간 운전을 하신다든지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하는 전립선을 압박하는 활동들을 할 때에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방 위주의 고칼로리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약을 드시고 난 이후나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난 이후에는 그 약제들에는 항히스타민 성분 때문에 요패라든지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소변 보기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셨으면 반드시 약제를 복용하시기 전에 처방하시는 의사에게 소변 보기 불편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요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구에 의존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래에 오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진료받으러 오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을 하면 전립선 암으로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발병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진다 해서 전립선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암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배뇨장애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뼈로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허리나 엉덩이 통증, 하지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하는 신경학적 증상들이 전립선 암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관련이 있는지도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마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보시기가 불편하시는 경우에는 그 나이대도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나이와 발기부전이 생기는 나이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50세 이상의 남성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위해서 아까 검사하는 항목 중에 PSA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PSA는 전립선 암의 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SA가 높다고 하면은 일단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하고 우리가 조직 검사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PSA가 4.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일 때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시기를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이하의 수치에서도 전립선 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에 따라서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2.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에서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PSA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진행을 해서 요패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되냐? 추운 날씨에 있어서는 전립선의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열 치료를 하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해서 치료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존하셔서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소변 보시기가 불편하실 때에는 온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냐,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65세 이하의 남성에 있어서는 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50% 정도에 있어서는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예도 있습니다만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는 전립선 약은 계속 드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전립선 약을 꾸준히 드신다 하시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보조식품일 수도 있고, 소팔메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소팔메토는 저희 비뇨의학 과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특별히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예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것도 없고 해가 될 것도 없고 도움될 것도 없다. 그래서 꼭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주의해야 될 약물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항히스타민 제제에서 우리가 감기약과 피부과 가려움증 약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제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들도 상당히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정신과 계통의 약물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국제요실금 학회에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이 과민성 방광은 요절박, 소변을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요의가 느껴지고 이걸 또 늦출 수도 없는 이러한 느낌으로 저희들이 요절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요절박을 주 증상으로 하면서 빈뇨나 야간뇨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들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절박에 대해서 의사들도 그렇고 일반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는데, 어떤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에 내가 이 소변 보는 요의가 느껴졌을 때 끝까지 다 보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부들께서는 막 가사일을 하시다가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빨래를 하신다든지 갑자기 요의가 느껴졌는데 그 일을 다 끝내고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가셔야 된다 하면은 요절박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에 대한변효장애 요실금 학회에서 과민성 방광 환자가 국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전체 조사 대상자의 한 12% 정도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중년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5% 정도 저희들 과민성 방광을 대한민국 국민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전체 인구,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600만 명가량이 OAB 과민성 방광 환자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요절박, 절박뇨라고 했는데, 그래서 절박뇨를 느껴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속옷을 적시는, 소변이 흘러나오는 그런 요실금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웃거나 운동하거나 기침하거나 할 때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 또 복압성 요실금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다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주 증상이 되고 약물로 치료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웃거나 운동하거나 기침하거나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로 교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나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방광, 세포 사이의 간격이 늘어져서 방광벽이 비유가 되는 육주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방광이 불안정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고,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있는지 현재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잔뇨 검사들을 하게 되며, 전립선 비대증과는 다르게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이런 검사를 하지만 과민성 방광에서는 더더욱 소변 보는 일지, 언제
소변을 보고 어느 양으로 소변을 보는지 소변 일기를 적는 소변 일지와 과민성 방광 증상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뇨 일지는 보통 우리 치료 전 연속해서 3일간 적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배뇨 시간과 배뇨량을 기록을 하고 요절박이 있었는지 소변새는 요실금이 있었는지를 같이 기록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배뇨일지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설문지는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4개의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4개의 항목 중 아까 말씀드린 소변을 못하는 요절박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있는, 이게 이제 요절박 점수의 2점이 되겠는데, 요절박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에 3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행동요법,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복합요법이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행동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방광훈련, 골반 근육운동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지나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물을 많이 먹으라는 광고도 많고 의학적인 지식들이 많아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데, 하루 소변량이 3000cc 이상 되는 것 같아 저희들 다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만약에 3000cc 이상 하시게 되면은 몸에 전해질 불균형에 대해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걸로 하고, 질환에 따라서 반드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든지 해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절대 3000cc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소변량이 요로결석이라 하더라도 2500cc, 2000에서 2500cc만 드셔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또한 이뇨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빈뇨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저희들 카페인과 탄산, 탄산음료, 그다음에 알코올, 이 세 가지를 과민성 방광의 삼적이라고 부릅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아주 악화시키는 꼭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카페인, 탄산, 알코올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변비를 해결하시는 것이 과민성 방광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직장인 내에 변이 정체에 있는 경우에는 방광을 자극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광훈련은 스스로 소변 마려운 것을 참아서 점차적으로 배뇨 간격을 늘려가는 훈련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에 염증이라든지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방광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광훈련을 하기 전에는 먼저 배뇨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배뇨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되고, 하부 요로 기능에 대해서 의료진의 충분히 교육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배뇨 간격은 적어도 30분 이상은 참아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부터 참아서 조금씩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연구 결과는 10분씩 참아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참으셔야지 배뇨 간격이 늘어나고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효과가 훈련을 잘 하시는 분은 2주 간격, 조금 이렇게 더디신 분들은 6주 간격으로 30분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반 근육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배나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골반 근육만 수축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수축 지속 시간은 처음에는 수축을 시키려고 하셔도 힘을 주셔도 한 1초, 2초 지나면 그냥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서 수축 지속 시간을 10초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한 5초에서 10초간 수축하시고 5초에서 10초는 휴식을 취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매 20회
20회씩 계속하셔서 하루에 한 60회 정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골반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골반 근육 수축으로 배뇨 반사를 억제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시키게 도움을 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콜린제가 과민성 방광 치료의 대표적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시키는 기전은 불수의적인 방광 수축을 억제하게 되고 방광 용량을 증량시켜서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효과 대신에 또 원치 않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입이 마르는 구갈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아니면 시야가 좀 흐려보니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노인에서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인지장애를 일으킨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항콜린제, 항무스카린제, 배뇨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초기에 발매되었던 과민성 방광 치료제들에 있어서는 중추신경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약제들은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약제를 드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과민성 방광의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6주에서 12주 정도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난치성 혹은 불응성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방광 내에 약물 주입,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얼굴에 주름 되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는 방광의 주름도 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육주화 말씀드렸는데, 과민성 방광의 발병 기전 중에서 이 육주화를 완화시키고 방광의 신경 전달 물질, 과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함으로써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위한 보수 치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사를 방광내에 맞고 나면 한 2주에서 4주 후에 증상이 확연히 개선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증상이 개선되고 평균 9개월 정도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난치성 과민성 방광에 있어서 보톨리움 톡신의 방광내 약물 주사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배뇨 중추가 있는 천수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신경조절술을 시행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배뇨근 절제술이나 방광 확대술인 등의 수술적 방법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통상 한 20군데 정도 방광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시술 소요 시간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신경 조절술도 직접적으로 배뇨 중추가 있는 천수신경의 전기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기 자극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구적인 자극기를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